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저는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한 곳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김 기자님 데뷔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떨립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2대로 해서 지금 찍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는 차례다 보니까 저를 원샷으로 이렇게 찍는 카메라가 여기 앞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저쪽 카메라에서는 지금 저희 둘을 풀샷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찍은 게 과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는 저희 편집하는 친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에피소드를.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잠깐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볼게요.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3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렇게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용자들의 사생활 유출 없는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바로 데이터 3법이에요. 현재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12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되게 요구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나 광고, 쿠폰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본 재료가 될 수 있죠.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습득해서 이를 통해 향후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게 인공지능의 여러 기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기억나시나요, 김 기자님? 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도 많이 올라왔었고,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은 기업 입장에서 본 데이터 경제입니다. 과연 개인 입장에서는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예상 가능하신가요? 일단 변화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당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하거나 서비스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또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본격 시행이 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가명의 정보로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정 부분에 한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기업들이 시장 조사를 위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명으로 된 정보이지만 나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좀 꺼림직하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도 이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동의, 무엇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체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개인정보를 활용을 할 때 활용한다
라고 한마디라도 그래도 해주고 동의를 받는 것과 아예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뭔지도 모르고 체크를 하는 것 같아서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수집이 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지 살펴볼게요.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도 뭐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일정 부분은 예. 사실 포기를 하고 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일일이 로그인을 하는 것도 사실 귀찮아서 좀 자동 로그인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좀 포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를 거부를 하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대가로 인해서 좀 편리함을 좀 얻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가 만약에 뭐 해킹 등으로 인해서 유출이 됐을 때 이때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겠죠. 뭐 내 주민등록번호가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은 사실 기업이 개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들여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물론 기업에서는 뭐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 수 없다. 정보는 암호화해서 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거를 뭐 알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감시 사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달콤한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은 감시받게 되는 거죠. 조금씩 서서히 이 세계에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위험한지 사실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선 나중에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겠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보 수집을 통해 개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2004년 텐왕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2천만 대의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해 전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안면인식 기능은 기술적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업이 사용자 개개인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여론 조작의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예요. 아마 얼핏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잠깐 기억나시나요? 예,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예. 그렇죠.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사례냐면 2018년 초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회사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 프로필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 사건입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캠페인에 고용된 선거 데이터 분석 회사로 트럼프 선거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될까봐 좀 무서운 점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가명 처리한 부분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제 정보가 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뭐 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걸 통해서 나를 특징지어서 알 수 없는 걸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되겠죠. 아무리 가명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명 정보들끼리 또 결합이 되어서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마포구 공덕동 뭐 A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고 매일 아침 9시에 공덕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전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 롯데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하고 매주 필라테스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한 제 정보는 B카드사가 제가 사는 이제 주소와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공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통정보와 편의점 결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C카드사에서는 제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매월 결제 정보, 또 필라테스 결제 정보와 제가 롯데마트에 근무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B카드사와 C카드사는 각각 저를 이유미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가명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B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사는 곳, 근무지, 교통정보, 편의점 결제 정보만으로는 이제 저를 알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C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넷플릭스와 유튜브 결제 정보, 그리고 필라테스 결제 정보, 근무지 정보만으로는 또 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B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제 정보와 C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제 정보가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도 있겠죠. 카드사는 사실 주로 이제 결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어떤 단말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또 통화는 언제 많이 하는지, 요금제는 어떤 요금제인지 등을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또 결합이 되면은 저를 더 특징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자동차 번호나 휴대폰 번호는 어떨까요? 자동차 번호, 뭐 서울 나 1, 2, 3, 4를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서울 나 1, 2, 3, 4라는 자동차 번호를 가진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SK 주유소에 들리고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결제를 한다면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있겠죠. 물론 가명 정보 활용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그리고 학술 및 연구 목적, 그리고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뭐 제안을 한 걸 이제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통계 작성 목적 부분에서 시장 조사 등이 이게 뭐 상업적 목적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구에 산업적 연구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를 든 정보들은 모두 사실 나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보고 제가 생산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정보가 나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내 결제 정보는 카드사가 가지고 있고, 통신 이력 정보는 통신사가, 또 인터넷 사이트 접속 정보는 포털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내 결제 정보를 통신사에게, 그리고 통신사는 통신 정보를 포털사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정보를 사고 팔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것은 공정한 것일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 거긴 한데 네. 저는 공짜로 무슨 서비스 이용한다고 하지만 깨름직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쵸.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소유한 땅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일을 하는 소작농이며, 기업은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 뭔가 적절한 화가 나죠? 비유인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이제 우리는 소작농이 예. 된 듯한, 뭔가를 계속 생산을 하는데 수익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애플의 팀 쿡 CEO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애플은 한 번도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한 적이 없다. 오직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만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이다. 라고요. 이게 구글을 좀 약간 타겟을 한 듯한 그런 구글과 페이스북을 타겟한 듯한 이러한 멘트죠.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을 해결 방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블록체인의 토큰 이코노미죠. 사용자들이 무언가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은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시스템을 바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생성한 사용자들도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는 아직은 이용자 편의성이 낮은 탓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기업이나 뭐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사실 좀 이제 그 저성장 국면에 이제
맞닥뜨려 있고 뭔가 새로운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경제 AI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 아니면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사적 정보는 좀 너무 앞으로 오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